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한왕근 소장님이시죠? 한왕근 소장님을 소개를 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왕근연구소의 교육연구소의 한왕근입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왕근 소장님은 지금 컨설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학교 단위의 컨설팅이나 네. 개인 컨설팅에서 좀 다양한 형태의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컨설팅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가 처음 시작할 때 네네. 아주 초기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어쩌 네. 보면은 제가 입학사정관제 이후에 학생부 종합교양까지 내려오면서 그 제도와 정책의 산 증인이라고 저 혼자서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인정해 주시는 분들 많지 않은데 네. 그냥 저는 처음서부터 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제가 오늘 한왕근 소장님을 모시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인가요? 어제? 그젠가요? 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시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어쨌든 발표를 한 거죠. 충격이 굉장히 크죠, 지금. 지금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나 또 그런 마음은 저희가 또 이해를 하겠는데 이 정책 자체가 이제 대통령 말씀 한마디로 확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충격적인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실 그것보다도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팟캐스트 방송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방송을 듣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해가지고 문의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선생님이 쓰신 글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었고요. 감사합니다. 자세히 쳐다보니까 이제 컨설팅을 하고 계셔서 한번 모셔서 말씀 좀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시 확대를 하게 되면 일부 사람들은 좋아라 하는 사람도 많이 있긴 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시 확대가 사실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나 지금 정부에서 계산하고 있는 것이 정시로 수능으로 모집하는 학생을 늘리자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여야 된다는 부분들은 아직 구체화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수시 전형에서 수능 성적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는 사실상 준 정시 개념, 준 수능 개념의 수시 전형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도 이제 수능에 개입되는 입시의 비중이 그 입시 방법의 비중이 50%가 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현재의 큰 틀은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말을 했으니까 1%라도 늘리지 않을까요? 늘리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는 수능 최저가 반영이 교과나 또는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는 논술 또는 특기자 전형 이런 쪽의 인원이 정시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인다기보다는 정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수시 전형 중에서 일부 숫자들이 정시로 넘어가게 되면 순수 그 수능만 가지고 대학 갈 수 있는 기회는 확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군요. 첫날에는 SNS가 정말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더니 차츰 그게 정리가 이렇게 된 것 같은 제 느낌에 그래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이후로 페이스북은 안 봤고요. 근데 정리가 설령 지금도 정시가 30%고 실제 2월 인원까지 포함하면 35% 이렇게 될 건데 더 늘어봤자 그렇다고 학생부 종합을 줄이겠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말을 했다 그래서 그게
특히 교육 문제는 곧바로 고칠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맞습니다. 예, 그런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겠냐라고 하는 걸로 요즘 맞습니다. 의견이 모아졌나 보죠? 그렇죠. 지금 글쎄 이제 제 생각이 좀 많이 개입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지난번에 이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30% 이상이라는 거는 확정이 돼 있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상이라는 건 이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30% 이상.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30% 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숫자에다가 일부 뭐 이렇게 개수 조정 정도의 반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정시 수능으로 뽑는 학생들이 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큰 비율로 보면 뭐 그런 문제는 좀 적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입시 실무적인 부분들은 별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는 학교 현장이라는 거죠. 지금 예를 들자면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학교의 수업이 뭐 토론 수업이라든지 뭐 거꾸로 수업이라든지 많은 수업의 패턴이나 형태가 수시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방향을 해서 이제 준비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선생님들이 그 수업을 진행하실 때 굉장히 부담을 느끼실 거란 얘기죠. 또 중학교로 내려가게 되더라도 자유학기제, 지금도 자유학기제 때 학원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게 공공연한 지금 그 사교육계 분위기인데, 이게 아주 공식화가 되면 사실상 자유학기제가 무력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입 경쟁이 심화가 되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입시 고3들의 입시 실무는 큰 변화가 없을 수가 있지만 학교 현장의 혼란이나 또는 그동안 그렇게 준비를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다시 뒷걸음질 칠 수 있다. 요게 사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건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정시 확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제 공교육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말씀 나눠보고 싶기는 한데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로는 하는데 직접 나와서 좀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손을 내젓고 있어서 그 정시라는 게 그러면 공정하냐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정시는 공정합니까? 이제 공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공정과 공평이라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어떤 곳에 이제 방점을 둬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SNS에 돌아다니는 그 그래픽 그림 하나가 있죠. 키가 큰 아이, 중간 아이, 작은 아이가 세 개의 받침대를 놓고 담 너머를 구경을 할 때, 키 큰 아이는 아무것도 안 받쳐도 되는데, 작은 아이는, 중간 아이는 그 받침대를 하나만 받치면 되고, 키 작은 아이는 두 개를 받치면 세 명이 다 바깥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공평입니다. 그런데 공정이라는 개념을 하면 셋이 똑같이 받침대를 하나씩 놓으면 키 큰 아이는 여유 있게 잘 볼 수가 있고 작은 아이는 겨우 목만 내밀고 중간 아이는 그다음에 작은 아이는 아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어쨌든 그 단어나 용어의 차이는 좀 있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연 수능 시험이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수십 년의 경험과 역사를 봤을 때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자본의 양만큼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전형이라는 것. 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보통들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뭐 학종이라든지 수시는 다르냐라는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좀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제 저도 이제 컨설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학교나 이런 데에서도 이제 학생들을 만나서 진로 진학을 하다 도움을 주고 있죠. 이게 컨설팅입니다. 그런데 또 개별적으로도 컨설팅을 하는데 이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을 통해서 뭐 제가 관여하고 있는 학원들 통해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이렇게 되더라도 뭐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1분당 수강 단가가 컨설팅하고 교과하고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엄청 차이 난다는 것은 이게 얼마고 이게 얼마라는 거죠, 대충?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비교를 네, 해본다면 네. 일반 교과가 한 달에 3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런 컨설팅은 뭐 100만 원 이 정도 될 정도 2배, 3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강남대 지동의 공식적인 컨설팅 그 학원들에서 고시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봐도 분당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분당 단가로 따졌을 때. 아,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교육청 신고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실제로 신고 가격보다 이게 더 높으면, 실질 비용이 높으면 낮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하는 교육청 신고 단가를 봐도 엄청 높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은 뭐 변두리 동네든 지방 산골짜기든 학원들이 다 있어서 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든 그냥 누구든지 그냥 다 가서 할 수 있는 교과의 사교육과 일단 변두리나 지방은 사실 컨설팅하는 학원이나 선생님들을 못 만나죠. 우선은 그렇죠. 없어 없고 뭐 있다 안 들었다 그러는데 그건 좀 과도한 평가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강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만나려고 그러면 너무 비용이 높아서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 중에서도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로 돼야지 컨설팅을 받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소수만 받는 극소수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파급 효과가 똑같은 사교육이라고 하더라도 파급 효과가 일반 교과와 이런 그 학종과 같은 건 좀 다르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들은 공정한가라는 부분들에서 질문하셨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일반 교과의 사교육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제 학종이라든지 이쪽 부분들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고비용의 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고비용을 띠는 그 부분만 단속하고 제어하면은 상당히 억제되고 제어돼서 현실적인 그 입시 경쟁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이 알고 계신 그 컨설팅 비용이 제가 잘 모르는 범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는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학교에 입학사정관이었다가 나와서 이제 자기들이 따로 아이들을 개별로 컨설팅 해주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고비용은 아니었는데 물론 분당 단가로 따지면 고비용이죠. 왜냐면 뭐 한 달에 한 번 온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 온다든지 뭐 이 정도일 테니까. 근데 제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어쨌든 그거는 내가 다른 시간에 컨설팅 비용 따로 얘기하고요. 지금은 이제 정시가 과연 공정하냐라고 생각할 때 이건 역시도 강남 대치동이나 강남구나 또는 뭐 대전이라면 뭐 유성구, 둔산동 또 뭐 대구 수성, 뭐 부산 해운대, 맞습니다. 광주는 뭐죠? 까먹었어요. 그 서석교에 있고 그쪽 저도 동네 이름 다니기 저 아는 까먹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동네 중심으로 사교육이 있고 사실 그쪽 동네에는 자사고가 아니어도 일반고라도 자사고급인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되죠. 왜냐하면 우수한 강사가 몰리고 돈이 오가니까 물론 뭐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렇긴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이후에 제가 따로 여쭤보겠지만 사실 시골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것이 도저히 못 따라갈 정도로 이게 벅찬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컨설팅을 시골에 있는 아이가 이제 학생부 종합 컨설팅이라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할 때,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 실제로 저는 뭐 늘상 하는 얘기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인생 준비하는 거다. 맞습니다. 그런 거니까 사실은 엄마 아빠들도 사실은 정확히만 알고 제대로 준비해 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또 경쟁이라고 사교육이 없어지겠어요, 사실. 맞습니다. 경쟁인데 그 경쟁에서 뭐 타고나서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뭐 그렇지 않고 약간의 어떤 정말 좋은 하나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제대로 된 컨설팅처럼 받아들이기도 하니까.
이런 거죠. 어찌됐건 정시라고 그래서 공정한 룰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다. 점수 체계, 그러니까 점수가 순위별로 쭈르륵 그렇죠. 나눠지는 것 직관적이긴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뭐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도 저는 오히려 사실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전 점수로 애들 순위를 쭉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럼요. 애들을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맞습니다. 그 말과 글에 의해서 평가되어 있는 내용만 보고도 그렇죠.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점수가 없이도 가능한데 점수까지 있으니까 그럼요. 더 정확하게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공정성이라고 하는 면에서 본다고 하면 또 입학사정관들이 뭐라고 하죠? 그 임의대로 막 점수 줘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시라 그래서 공정한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도 얼마든지 공정하게 갈 수 있다.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주로 이제 만난 학생들이 이제 농어촌이라든지 또는 변두리 지역의 이제 학교 학생들을 갖다 많이 만나는데 그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어떤 성취를 만들어서 그 성취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학에 지원을 하고 면접을 봤을 때 제 경험에서 제가 만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뭐 교육특구 지역이라든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도 입학사정관이나 대학 분들이나 또는 대학 교수님들이 우수하게 평가를 하시고 절대로 뭐 피해를 보거나 어쨌든 비교해서 비교적 뭐 낮은 평가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우리의 퍼포먼스의 외형과 노력을 정말 우리의 경쟁하고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진 학생들하고 맞춰보자. 그럼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또 실제로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사실 그 제가 만난 학생들의 내신 등급이 2등급이라고 하면 모의고사 보면 3, 4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의 2등급. 그렇죠. 시골의 2등급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보거나 수능 보면은 2, 3등급 나오면 잘 나오는 거고요. 보통 3, 4등급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입학사정관제가 나오기 전에는 정말 10년에 한 명 인성을 합격하고 이러던 학생들이 입학사정관제가 나오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면서 나름대로 자기 진로나 또는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공부한 그 모습을 다양한 모습으로 특히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도를 받아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을 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들어갔을 때 그 면접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죠. 아니 그런 환경과 그런 지역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런 성과를 냈어? 그러면은 정말 와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어 라는 그런 반응을 주시고 또 실제로 합격까지도 도달한 학생들이 많다는 걸 봤을 때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렵다라는 부분들이나 또는 확 분명하지가 않다 뭐 깜깜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성공 사례를 경험하고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후배들 그 주변에 계속 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는 사람, 경험해본 사람들은 너무 분명한 결과였었고요. 거기에 비해서 참 그런 사례가 많지가 않고 그런 어떤 노하우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참 정말 모르겠다라는 부분들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소장님 입장에서는 소장님이 경험한 바로는 정시가 공정한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한가를 따지자 보면 오히려 사회 전체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한 게임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동안에는 환경이 반영이 안 됐었어요. 환경이 반영이 안 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노력해서 만든 90점과 많은 투자와 지원이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90점은 같은 90점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내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부분들을 보면 어쨌든 좋은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학생들 사이에서 경쟁은 사실은 그건 논외로 하고 일단 다른 분야라고 하고요. 변두리 지역이나 농산촌이나 뭐 이런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니 기회균형 선발도 있고 농산촌 전형도 있는데 농어촌 전형도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농어촌 전형은 농산촌 전형은 농산촌에서 전교 1등만 경쟁을 하는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2, 3등급이 어쨌든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 너무 적어요. 그렇죠. 비율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거나 받아 그러고서 100이라 그러면 한두 개 이렇게 주고서 됐지 너희들은 이 정도도 뭐 이거는 비인권적이라고 저는 봐요. 비인권적이고. 그런데 비해서 제가 경험했던 그 입학사정관제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심사를 해주시는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 대학 측의 입장을 보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은 반드시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노력이래야 됩니다. 물론 뭐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도 항상 선생님을 통한 결과물을 갖다가 도출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함께 그 학생의 꿈과 열정이 드러날 수만 있으면 그건 충분히 어필될 수가 있고 그걸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결과. 자,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점수제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정한 맞습니다.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더 길어지면 또 몇십 분 또 갈 것 같으니까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쨌든 정시가 공정한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한가를 놓고 볼 때 그것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좀 더 넓게 본다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공정하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제가 이 판사는 아닌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정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지만 예전에 지금 엄마 아빠들이 대학에 갔던 세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요즘은 사실 개천에 욕나는 것은 그죠? 너무 자주 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방송에 나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오늘 우리 소장님하고 이거 그러니까 촬영하기 전에 시골에 있는 한 학교하고 통화를 했는데 요즘 어쨌든 2, 3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전 같으면 20년 동안 한 번도 못 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서울대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야말로 개천에 욕나는 거고 요즘 2, 3년에 한 번씩은 갑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뭐 제대로만 판단한다면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그 뭐라고 하죠? 정시가 공정하다는 비율이 더 높게는 나와요. 데이터는. 수준이 나옵니다. 예, 그렇지만 정말로 데이터 자체,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왜 공정한 룰인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뭐라고 하죠? 저 낙후된 지역에서 같은 노력을 똑같이 했다면 그것을 더 높게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잖아요. 예, 그거의 특징입니다. 네네. 정시라고 해서 그러면 플러스 가산점 20점씩 주거나 이러진 않죠. 네. 그런 겁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컨설팅 문제라든지 아이들 개별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좋은 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